자, 다음은 이제 외화 자산 부채 및 외화 정보 전표 입력이라고 있어요. 와, 이건 또 뭔 말이야, 이거는. 자, 외화라는 얘기예요. 달러, 위안화, 엔화, 뭐 유로화 여러 가지가 있죠. 글로벌하게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수출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래들을 하다 보면 외화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달러를 주고받기도 하고 엔화, 위안화, 유로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화폐가. 외국 돈으로 주고받고 할 때 이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원화로 표시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원화로. 그러니까 달러로 외화로 주고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환율로 환산을 해가지고 원화로 기장을 해야 됩니다. 원화로 장부에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되는 게 원칙이 오케이.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연도 중에 환율이 변동이 됐다든가 또는 나중에 그 회수하거나 지급하거나 해서 환차이익이라든가 환차손이라든가 이런 부분 생겼을 때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그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거래할 때마다 외화 정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외화 자산 부채 및 외화 정보를 전표 입력할 때 관리를 해주자라는 취지에서 이 메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외국환 거래를 할 때는 우리나라 돈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에 따른 환율 변동이라든가 환차 손익 같은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외화 관리를 별도로 해주면 좋겠다는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자, 장부기장 뭘로? 원화로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출 수입 같은 거래가 있다. 그래서 외화를 수령 지급하게 되면 외화 금액에다가 환율로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전표 입력하는데, 오케이. 그랬을 때 원화 금액하고 외화 금액을 서로, 지금 현재는 원화 금액만 관리하지만 외화 금액과 원화 금액을 서로 연계해서 이중으로 관리를 해주자라니, 연계될 수 있도록 계정 과목에서 외화를 선택해서 등록, 그리고 전표 입력할 때 외화 정보 팝업창이 뜨게 되면 거기서 관리를 해주자는 얘기예요. 같이 관리를 해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외화 거래가 빈번하지 않을 때는 또는 빈번하더라도 그냥 외화 계정 과목을 쓰지 않고 그냥 통상의 계정 과목에다가 적요란에 계정 과목 입력해서 회계 처리 분기 입력을 할 때 적요란에다가 그냥 거래 당시 적용 환율을 기록해서 관리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외화 관리를 좀 해주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외화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는데 그거에 따른 환율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 외화 계정 과목 등록 및 환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정 과목에다가 외화 보통 예금을 설정을 합니다. 외화 계정 과목 있죠? 예를 들어서 외화 보통 예금,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 이런 거 선택하고 환율 적용 방식을 선택해서 합니다. 외화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예를 들어서 외화 보통 예금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고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조교에는 계정 과목에는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라도 없으면 외화 보통 예금 외화 설정,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설정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등록하는데, 외화 보통 예금 설정하고 성격은 뭘로? 예금이란 얘기예요. 예금 설정하고, 뭐, 과목, 표준 재무제표, 뭐, 외화. 여기 얘기할 때, 이때, 외화에다가, 뭐, 나는 개별법으로 관리를 할 거야. 그리고 평균법으로 관리할 거야. 선입선출법으로 관리할 거야. 셋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는데, 대부분은 선입선출법을 보통 합니다. 외화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라는 개념이죠. 선입선출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선입선출법 선택한다고 해서 이렇게 쭉 해놓게 되면 전표 입력할 때 외화 관련 계정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적용할 환율에 대한 정보 확인 팝업창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환율 정보 입력하고 외화 금액을 입력해주면 알아서 쭉쭉쭉쭉쭉 누적 관리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편리한 방법이다는 얘기예요. 자, 참고적으로 환율은요, 어디에? 보통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그렇게 막 조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환율 정보는 시시각각으로 틀려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화면에 우측 화면에 보면 링크 해가지고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 서울 외국환 중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환율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외화 계정 과목을 등록을 하고 환율 적용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2월 방법, 초기 2월이 있는데 신규의 거래처라고 한다면 기초정보관리 등록하고 정기분 재무제표 등록과 유사한데 신규 사업자는요. 처음에 신규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계정 과목에 대해서 외화를 설정하고요.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는요. 계속 사업자가 외화 금액이라든가 원화 금액을 별도로 프로그램에서 관리하지 않았을 때 외화 초기 2월, 외화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사용을 합니다. 외화 종류별로 원화 금액, 외화 금액을 등록해서 사용을 하는데 외화 초기 2월 화면에 들어가서 계정 과목 및 재무상태표 금액 자체를 어떻게 F4 불러오기 있어요. 외화 초기, 이 외화 관련해서 계정 과목 적용 등록 그 이외에 또 외화 초기 2월 화면이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회계 관리, 자금 예산 현장 등 그리고 외화 관리에 보면 여기 화면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화 초기 2월 그리고 외화 거래처별 초기 2월 화면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하는데 외화 초기 2월은 계정 과목과 재무상태표 금액은 F4 불러오기 하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외화 거래처별로도 초기 2월에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F4 불러오기 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계정 과목별 통화 코드별로 거래처명 외화 금액 환율을 등록해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외화 계정 과목 세팅 됐어요. 거래처별 그 외화 초기 2월 다 됐어요. 또는 신규로 입력하는 경우에 외화 예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 전피 입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일반 전피 입력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 중에서 1,000달러인가요? 1,000달러가 외화 보통 예금이 입금되었다는 이런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일반 전피 입력을 화면에 들어가 가지고 대변이면 4번이겠죠. 차변은 3번. 코드를 입력하는 거 코드. 대변에 외화 외상 매출금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처 쭉 외화 외상 매출금을 선택하는 순간에 계정 과목 선택하는 순간에 외화 정보 팝업 창이 뜹니다. 외화 정보 팝업 창이 뜨면 통화 코드 선택해서 들어가고 거래처는 어디다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면 외화 금액 얼마다? 그럼 환율이 자동적으로 뜹니다. 언제 했던 거? 처음에 했던 거. 그 자동적으로 뜨게끔 돼 있고요. 이 경우에는 외화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외화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는 경우죠. 외화 외상 매출금이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있던 외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에서 외화란에 등록한 방법, 선입선출법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돼서 될 거예요. 잔액이 부족한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환율 정보가 자동 반영되지는 않는 거고 환율을 적용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면 자동적으로 될 거고요. 이 외화 외상 매출금을 받아서 외화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외화 보통예금 여기 외화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순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화 정보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외화 정보 팝업 창이 뜨게 되면 통화 코드 넣고 거래처 넣고 쭉쭉 해가지고 입력을 해주는데 보통은 외화 보통예금이라든가 외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감소되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외화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거나 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통은 발생하는 시점에 환율을 직접 입력을 합니다.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별법이 뜨는 게 원칙입니다. 자,
여기는 외화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얘기했고, 만약에 내가 상품을 제품을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 외상 매출금이 새로 발생을 한다. 새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외화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여기 코드를 넣는 순간에 외화 정보 팝업창이 뜨면서 여기 환율을 발생 당시 환율을 내가 입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입력해 준 이 환율에 따른 외화 관리 외화 정보가 쭉쭉쭉쭉 그대로 관리가 되다가 이때 외상 매출금이 감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과거에 입력했던 이 부분이 나타나고 정리가 되면서 누적 관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상황은 외화 예금이 새로 증가하는 경우에 외화 예금이 보통 증가하면 개별법으로 가는데 세법에서는 보유 외환으로 다른 외화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외화 부채를 상환할 때는 외화로 받았다. 외화 외상 매출금이 감소하고 외화 예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외화 외상 매출금을 외화 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외화를 외화로 받았다. 그러면 환차손이 인식하지 마라. 라고 해서 이때는 개별법으로 하지 않고 기존의 금액 그대로 똑같은 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외화 자산 부채 거래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외화 예금, 외화 외상 매출금, 외화 외상 매입금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을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 해당 전표 입력할 때 해당 계정 과목을 입력하는 순간에 외화 정보를 입력하라는 팝업창이 뜨니까 외화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그 해당 거래에 대해서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할 때 또 팝업창이 뜨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받으면은 아주 쉽게 외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외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이어서 계속합니다. 선납세금 전표 입력을 하는데요. 자, 선납세금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말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회계라든가 세무를 공부를 할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용어는 한자 뜻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고 단어를 토막내서 이해하면 될 텐데 뭐예요? 세금을 미리 납부한 세금이라는 얘기예요. 미리 납부했다는 세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법인의 사업자가 법인 사업자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예금을 가입을 해요. 그럼 예금 가입하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겠죠.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데 이자 줄 때 원금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떼고 줍니다. 원천 징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 수익이 발생하면 은행에서 돈 주는 때 전부 다 주는 게 아니라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을 빼고 난 잔액을 줘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천 징수 당한 세금은 미리 낸 법인세 세금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리 냈으니까 선납한 세금으로 정리를 해줘야 돼요.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 선납세금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선납세금으로 입력한 계정 과목으로 처리된 금액은요, 법인세 나중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나오죠. 선납한 세금은 미리 납부한 세금이니까 빼놓고 기납부세액으로 빼놓고 나머지 차감하거나 환급되거나 이렇게 정리할 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 받으면 전액 다 안 받아요. 그렇죠? 원천세를 떼고 나머지를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월급 받을 때 원천세 떼고 나머지 받으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원천세 뗐던 이 부분들은 기납부 세금으로 해서 차감을 하고 결정된 세금이 더 많으면 더 납부해야 되고 결정된 세금보다 기납부 즉 원천 징수된 세금이 더 많으면 어떻게 한다? 환급을 해주는 연말 정산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봤던 것처럼 법인세 선납세금도 마찬가지 개념이란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선납세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일반 전표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 수익이 발생을 해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더라. 그러면 선납세금이 있을 거고 이자 수익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 이렇게 분개가 되겠죠. 자, 이 선납세금에는요. 원천징수하는 세금. 이자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은요.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법인세도 있고 그 법인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도 같이 원천징수해요. 여러분들 예금을 들면 14% 원천징수하죠. 그런데 정확히는 15.4% 원천징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10% 더 들어가니까 15.4%를 할 거예요. 즉 뭐냐면 법인세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 회사가 예금을 들었더니 이자 수익을 얼마 줬냐?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자 수익이 100만 원 발생했는데 이 100만 원 중에서 14만 원과 14,000원에 대한 원천세를 빼고 나머지 84만 6천 원만 지급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84만 6천 원만 보통예금에 들어왔죠. 자, 14만 원은 법인세 원천징수세 그리고 14,000원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분계를 해줍니다. 자, 선납세금이 발생을 했을 때 전표 입력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아니잖아요. 부가세하고 관련이 없는 거래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면 안 돼요.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선납세금과 이자 수익은요 하나의 전표번호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전표번호가 여기 다 똑같아요. 다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 입력한 거예요. 전표번호는 동일하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요. 분계할 때 차변과 대변으로 입금 출금이 아니라 차변 대변 3번의 차변 4번의 대변으로 입력을 하고요. 전표번호가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하다가 틀렸어. 그러면 SFE 번호 수정이라는 게 있어요. 번호 수정이라는 걸 클릭해가지고 전표 번호를 일치시키면 되는데 처음부터 일치가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리고 선납세금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전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코드란에서 F2 이 코드란에 가서 F2 기능키를 누르게 되면 저기 코드 도움이 나와요. 그래서 1번이다, 2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1번 여기는 2번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에? 됐죠? 법인세와 그 법인세에 대한 10% 지방소득세를 구분해서 전표 입력한다는 얘기예요. 적용 도움 팝업창에서 활성화되면 그걸로 구분해서 적용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 하단에도 여기 밑에 하단에 여기 밑에 보면 하단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적용번호 수정할 때는 F8 적용번호 수정을 클릭해서 수정 적용을 등록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저 어디에 거래처 등록 화면에 가서 요거 거래처 등록 화면에 뭐 있어요?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등록 거래처 등록이 세 가지가 돼 있다고 했죠. 금융기관 탭에 가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 지방소득세 특별납세지 요거 지방소득세 납세지 은행 사업자 번호 이걸 반드시 입력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왜 이걸 반드시 입력을 해주냐면 나중에 원천납부 명세서 그리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할 때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금융기관 등록을 할 때 등록 화면에서 먼저 등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업자 번호 이 부분은 모르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때 일반 전표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거래처 등록 화면에 가가지고 금융기관 탭에서 요거 누락하지 않도록 자 입력을 해 줍니다. 기중에 입력하는 거 또는 기말에 입력해도 돼. 상관없어. 언제든 입력해도 돼요. 금융기관 거래처 등록 시 사업자 번호 입력할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납세는 입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래처 등록 화면에 요 내용은 뭐냐면 거래처 등록을 할 때 금융기관 요거 등록을 할 때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서는 금융기관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 화면에 거래처 등록을 할 때 금융기관의 사업자 번호는 입력을 할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입력하는 화면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거래처 등록 화면에 들어와서 금융기관 탭에서 요것을 입력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법인세 신고할 때 원천납부세액 명세서라든가 특별징수세액 명세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